2021년 8월 초 이른 아침 충청남도 논산시의 한적한 농촌 마을인 안평리는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웠다. 60대 여성인 김순자 할머니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닭에게 모이를 준 뒤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가족들이 몇 년째 키워온 영리한 시골 똥개인 까미는 아침 일찍부터 어딘가로 달려나갔다. 농부들에게 개는 집을 지키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친구이기도 했다. 김할머니는 이웃집 정원 쪽에서 까미가 총총거리며 달려오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입에는 무언가 아주 이상한 것을 물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저 개가 뼈다귀나 썩은 나무 조각 같은 것을 물고 와서 노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까미야, 또 쓰레기 물고 왔어. 어서 뱉어. 마당 더러워지잖아. 할머니는 부채를 살랑거리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까미는 뱉기는커녕 매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녀석은 자신의 장난감을 툇마루까지 가져와 할머니 발밑에 내려놓고는 꼬리를 흔들며 기쁘게 지저댔다. 마치 주인에게 전리품을 자랑하려는 듯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있다가 그것을 집어 던져버리려고 허리를 굽혔다.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이 그 물체에 닿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입가의 미소는 굳어졌고 이내 끔찍한 비명으로 변했다. 작은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는 비명이었다. 할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져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까미가 물고 온 것은 뼈다귀나 나뭇가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썩기 시작한 사람의 팔이었고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피부는 회색빛이 도는 녹색으로 변해 있었고 여러 곳이 벗겨져 하얀 뼈가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김 할머니를 기절할 만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팔의 약지에 용이 정교하게 새겨진 은반지가 여전히 끼워져 있었고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 기괴하게 반짝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할머니의 처절한 비명을 들은 이웃들이 황급히 달려왔다. 평화롭던 작은 마을의 한 구석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김할머니를 집안으로 부축했고 다른 사람은 서둘러 이장과 파출소에 신고했다.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져 웅성거리는 동안 물을 마시고 정신을 조금 차린 김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툇마루에 놓인 팔을 가리켰다. 용감한 이웃 한 명이 막대기로 그것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냈다. 어머나, 이 반지는 이웃집 박신의 둘째 아들 지훈이 거잖아. 할머니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달에 이 반지 새로 샀다고 나한테 자랑했었어. 내가 직접 반지가 참 예쁘다고 칭찬도 해줬다고. 이 용 모양은 틀림없어. 자기가 용띠라서 기운에 맞게 꼈다고 했단 말이야. 김할머니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모든 시선은 팔과 반지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박지훈의 친형 박지석의 번듯한 단층 집으로 쏠렸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파출소와 논산경찰서 인력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팔이 발견된 현장은 즉시 통제되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논산경찰서는 충남지방경찰청에 긴급 보고를 올렸다. 그날 오전에 바로 형사과장인 윤태수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그는 도내 최고의 수사관들과 법의학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 윤 총경이 도착했을 때 김할머니의 집마당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증거물을 보러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서서 관찰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훑었다. 그는 김할머니에게 까미에 대해 물었다. 그는 시신의 나머지 부분과 사건의 핵심 현장을 찾는 열쇠가 바로 이 영리한 개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 이 댁 강아지는 보통 어디서 뛰어노나요? 윤 총경이 부드럽게 물었다. 김할머니는 아직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웃집의 넓은 정원을 가리켰다. 저기 옆집 지석이네 정원으로 자주 넘어가요, 형사님. 그 집 정원이 넓고 나무도 많아서 쥐 잡으러 자주 가거든요. 윤 총경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개를 앞세우라고 명령했다. 모든 대원들은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고 이동 경로의 모든 흔적에 주의를 기울이시오. 주인에게 격려를 받은 까미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이해한 듯 총총거리며 앞장섰다. 녀석은 경찰들을 박지석의 집 뒤편 정원으로 이끌었다. 수백 평방미터에 달하는 넓은 정원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특히 이 지역의 특산물인 오래된 감나무가 많았다. 정원 끝, 눈에 잘 띄지 않는 무성한 고목, 감나무 아래에서 까미가 멈춰 서서 짖기 시작하며
앞발로 땅을 미친 듯이 파헤쳤다. 수사관들이 다가갔다. 감나무 아래의 땅은 주변보다 흙이 새로워 보였다. 흙은 아직 꽤 푸석했고 개의 발톱 자국이 많이 나 있었다. 희미하지만 경험 많은 이들은 즉시 알아차릴 수 있는 시체 냄새가 풍겨왔다. 윤 총경은 의심스러운 땅을 바라본 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박지석의 단층집을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피해자의 형과 형수가 여전히 머물고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침묵이 흘렀다. 그는 저 흙더미 아래에 있는 것이 단순한 시신이 아니라 한 가족의 끔찍한 비밀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돌아서서 현장 감식팀장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장비 준비해서 즉시 발굴 시작해. 윤 총경의 명령은 즉시 실행되었다. 방호복을 입은 법의학 및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흙이 한 겹 한 겹 조심스럽게 걷어내졌다. 주변 공기는 긴장과 기다림으로 가득 찼다. 그 사이 경찰이 자신의 집 정원을 파헤치고 있다는 소식이 박지석과 그의 아내 최은혜의 귀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황급히 달려나왔고 그 광경을 보자마자 아마도 미리 준비한 듯한 연극을 시작했다. 아내 최은혜는 통곡하며 쓰러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했고 계속해서 시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아. 아이고, 지훈아. 왜 여기 누워있어 동생. 어떤 놈이 우리 동생을 이렇게 만들었어. 남편 박지석은 아내를 끌어안고 망연자실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경찰관들에게 계속 말했다. 형사님들, 제 동생을 죽인 놈들을 꼭 찾아주세요. 분명 사채업자들이 빚 때문에 죽여서 저희 가족 겁주려고 여기에 묻은 걸 거예요. 그놈들 너무 악독해요, 형사님들. 윤 총경은 그들의 연극을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비록 매우 사실적으로 보였지만 노련한 형사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하도록 내버려둔 뒤 몇몇 수사관에게 신호를 보내 그들을 집 안으로 데려가 조사를 시작하게 했다. 감식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몇 시간의 발굴 끝에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거의 2미터 깊이의 땅 속에서 썩어가는 방수포에 허술하게 쌓인 남성의 불완전한 시신이 발견되었다.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으며 이전에 발견된 팔과 대조해본 결과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바로 박지훈 28세이었다. 본체에서 진행된 첫 조사에서 지석과 은혜 부부는 입을 맞춘 듯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은 지훈이 착한 청년이었지만 노는 것을 좋아했고 최근 불량한 무리와 어울리며 도박 빚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지훈은 옆 동네의 유명한 조폭 두목에게 큰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일주일 전쯤 돈 문제로 저와 크게 다툰 뒤에 화를 내며 집을 나갔어요. 지석이 깊은 후회의 표정으로 말했다. 며칠 뒤 문신을 한 험상궂은 남자들이 트럭을 타고 와서 지훈이를 찾으며 빚 독촉을 했어요. 지훈이를 만나지 못하자 욕설을 퍼붓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죠. 저희는 너무 걱정돼서 지훈이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분명 그놈들이 어디선가 제 동생을 붙잡아 죽인 뒤 저희 가족을 정신적으로 압박하려고 시신을 여기에 묻은 게 틀림없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빚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과 부합하여 꽤 그럴듯해 보였다. 그들은 빚 독촉을 한 무리의 두목 흉터라는 별명을 가진 강 씨의 이름과 인상착의까지 제공했다.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윤 총경은 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 가능성을 철저히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지석 부부의 다음 반응을 보기 위함이기도 했다. 형사과 부팀장이 지휘하는 특별팀이 이 진술을 확인하고 흉터 강 씨가 이끄는 조폭 무리를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 팀은 매우 고된 작업을 해야 했다. 흉터 강 씨는 수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매우 교묘하게 활동하는 거물급 조폭이었다. 형사들은 그의 거주지와 활동 패턴을 파악하는 데 며칠을 허비해야 했다. 어느 날 오후 흉터 강 씨가 경찰서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흉포한 인물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강 씨는 꽤 협조적이었다. 그는 지훈을 알고 있으며 지훈이 도박 자금으로 2천만 원을 빌려가서 갚을 기한이 2달 가까이 지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부하들 시켜서 걔네 집에 빚 독촉하러 몇 번 보낸 건 맞아요. 강 씨는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걔들은 그냥 가서 말로 잘 타일러보고 겁 좀 주고 돌아왔을 뿐이지 절대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빚진 돈이 고작 2천만 원인데 걔를 죽이면
제가 누구한테 돈을 받습니까? 저희 같은 장사꾼들도 다 규칙이 있어요. 누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저희는 빚 독촉만 했을 뿐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못하러 걔 시체를 걔네 집까지 가져가서 묻는 귀찮은 짓을 하겠어요. 지훈이 살해된 시간 동안의 알리바이를 묻자 흉터강 씨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진술이 엇갈렸다. 그들은 함께 맥주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각자 기억하는 시간이 달랐고 몇몇 세부 사항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들은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다. 수사관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를 확인해야 했다. 그들은 맥주집과 주변 도로의 CCTV를 확보하고 가게 주인과 종업원들을 조사했다. 이 과정은 거의 2주가 걸렸다. 마침내 완전히 명확하지 않은 점들이 있었지만 수집된 증거들은 흉터강 씨 일당이 사건 발생 시점에 안평리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에게는 동기가 있었고 빚 독촉 행위도 있었지만 범인은 아니었다. 조폭 관련 수사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고 지석과 은혜 부부가 공들여 만든 연극에 첫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 사이 상세한 법의학 감정 결과가 도착했고 이는 사건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왔다. 법의관은 피해자 지훈의 시신에서 자연 부패와 동물에 의한 훼손 외에 몸싸움을 하거나 흉기에 맞은 흔적이 전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망 원인은 외력이 아니었다. 내장 샘플에서 독극물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량의 카보퓨란이 검출되었다. 이는 섭취 시 즉각적인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맹독성 살충제였다. 박지훈은 독살당한 것이었다. 이 정보는 조폭의 보복살인이라는 가설을 완전히 뒤집었다. 어떤 범죄 조직도 채무자를 독살이라는 정교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죽이지 않는다. 독살은 범인이 식사나 음료를 통해 피해자에게 가깝고 친밀하게 접근할 기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오직 집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모든 의심은 이제 박지석과 최은혜 부부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의 동기는 무엇일까? 사소한 가족 갈등 때문에 친동생을 죽인단 말인가? 윤총경은 그 배우에 훨씬 더 큰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법의학적 결론을 손에 쥔 수사팀은 명확한 수사 방향을 잡았다. 범인은 바로 집안 사람이었다. 윤총경은 지석 부부를 은밀히 조사해온 두 번째 팀에게 수사 속도를 높여 범행 동기를 찾는 데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목적 없는 범죄는 없으며 특히 친족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는 더욱 그렇다고 믿었다. 형사들은 이 가족의 재정 및 토지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안평리 주민센터와 논산시청을 찾아갔다. 보관된 서류를 통해 형사들은 지석과 지훈이 살고 있는 넓은 토지 시신이 묻혔던 감나무 정원을 포함한 전체가 부모님이 두 형제에게 남긴 상속 재산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최근 이 토지는 도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포함되었다. 주민센터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보상 계획에 따르면 그들의 가족이 받게 될 총 보상금은 10억 원에 가까웠다. 수사관들은 박 씨 가문의 큰어른을 찾아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80세가 넘은 이 노인은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 모든 토지 재산은 두 형제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기로 되어 있었고 가문 사람들이 증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생인 지훈이 분할에 관한 몇 가지 조항에 동의하지 않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아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종 행정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지훈이가 비록 철없이 놀긴 했어도 바보는 아니었어. 노인이 말했다. 그 땅의 가치를 아니까 공평하게 나누고 서류상으로 명확히 해야만 서명하겠다고 버텼지. 근데 형인 지석이는 일단 돈을 전부 받은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동생한테 나눠주겠다고 했고 그 문제로 형제가 몇 번이나 다퉜어. 살인 동기가 명확하고 강력하게 드러났다. 탐욕. 10억 원은 한 형을 악마로 만들기에 충분히 큰 금액이었다. 지훈이 살아있으면 지석은 그 돈의 절반만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지훈이 죽거나 실종되면 지석은 유일한 상속자로서 그 거대한 재산을 온전히 차지하게 된다. 수사팀은 이제 범죄 부부를 무너뜨릴 동기와 과학적 증거를 모두 손에 쥐었다. 윤 총경은 심리적 압박을 이용해 이 두 사람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심리전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지석과 은혜의 집에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집이나 경찰서에서의 평범한 조사가 아니라 도경찰청 본청에서의 본격적인 신문이었다. 두 사람은 별개의 신문실로 분리되었고 두 개의 다른 수사팀에 의해 동시에 조사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신문실에서는 아내 최은혜를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과묵한 남편에 비해
은혜는 심리적으로 더 약한 고리로 보였다. 처음에는 그녀도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가족은 억울하며 남편과 자신이 어떻게 시동생을 해칠 수 있겠냐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그녀는 비통한 형수의 연기를 계속하며 심지어 울면서 자신이 지훈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늘어놓았다. 저희는 가족의 상실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수사관이 동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법의학 감정 결과 박지훈 씨는 폭행이 아니라 독극물, 구체적으로는 카보퓨란이라는 살충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 은혜의 안색이 순간 변했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혹시 그 사채업자들이 동생에게 억지로 독약을 마시게 한 건 아닐까요? 그놈들은 아주 악독해요. 사채업자들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주머니. 수사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독설은 범인이 식사나 음료를 통해 피해자에게 가장 가깝게 접근할 기회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오직 집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대개 이 살충제를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은혜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네, 과수원을 하니까 감나무에 뿌릴 농약이 있긴 하죠. 하지만 그건 아주 깊숙이 보관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저희는 아주머니가 착하고 성실한 분이라는 걸 압니다. 수사관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어쩌면 남편에게 강요당하고 꼬드김에 넘어갔을 수도 있죠. 어쩌면 이 일을 전혀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옆방에서 남편 박지석 씨가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죄를 당신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어요. 당신이 시동생의 음식에 독약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이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생각하세요. 아빠와 엄마가 모두 감옥에 가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 특히 남편이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은혜의 가장 큰 두려움을 정확히 찔렀다. 탐욕과 거짓 위에 세워진 그들의 범죄 동맹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신문실을 둘러보았다. 긴 침묵 끝에 최은혜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고 남편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돌리려 애쓰면서도 자백을 시작했다. 최은혜가 첫 번째 신문실에서 서서히 자백하는 동안 두 번째 신문실에서 윤 총경은 여전히 박지석의 침묵과 완고함에 맞서고 있었다. 이 남자는 아내보다 훨씬 과묵하고 정신력이 강했다. 그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앉아 총경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지석 씨, 법의학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 동생은 댁에서 사용하는 살충제인 카보퓨란으로 독살당했습니다. 윤 총경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건 형사님들이 조사할 일이죠. 지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저희는 10억 원에 가까운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히 큰 돈이죠. 동생 박지훈이 죽으면 당신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 돈은 우리 가족 돈이고 형사님들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동생이 죽어서 가장 슬픈 사람은 저예요. 저한테 억울한 누명 씌우지 마십시오. 심리전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지석은 빈틈을 보이지 않는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윤 총경이 옆방에서 최은혜가 자백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그는 수사관에게 신호를 보내 진술조서 한 뭉치를 가져오게 했다. 그는 조서를 책상 위에 놓고 지속적으로 밀었다. 이건 당신 아내 최은혜 씨의 진술서입니다. 그녀가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주모자이며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직접 살충제를 가져와 동생의 국그릇에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당신에게 강요당했을 뿐이고 따르지 않으면 폭행을 당할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석은 진술서를 쳐다보았다. 그의 냉정했던 얼굴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아내, 유일한 공범이 그렇게 빨리 자신을 배신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분노가 그의 침묵의 가면을 완전히 깨뜨렸다. 그 미친년이 감히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려. 지석은 고함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다. 살인자의 연극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더 이상 부인할 것이 없게 되자 지석은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자백했다. 그의 자백은 아내의 자백과 함께
끝없는 탐욕에서 비롯된 끔찍한 범죄의 완전한 그림을 그려냈다. 모든 것은 가족의 땅이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작되었다. 1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지석의 눈을 멀게 했다. 평생 논밭만 알고 살던 농부인 그는 갑자기 눈앞에 인생 역전의 기회가 보였다. 하지만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 그 돈은 두 형제에게 똑같이 나누어야 했다. 그의 동생 박지훈은 비록 철없이 놀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지석은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이 장남으로서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공이 있고 지훈은 그저 식충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아내 최은혜가 계속해서 불에 기름을 부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주 말했다. 그 돈을 걔한테 절반이나 주는 건 너무 아까워요. 걔가 뭘 할 줄 안다고. 어차피 또 도박이랑 술로 다 날려버릴 텐데. 그 돈이 전부 우리 거였다면 우리 애들은 나중에 편하게 살 텐데. 탐욕은 아내의 부추김과 함께 지석의 머릿속에서 점점 커져갔다. 그는 모든 돈을 독차지하기 위해 동생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계획은 부부가 함께 치밀하게 논의했다. 그들은 독약을 사용하여 마치 병사한 것처럼 위장하여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만들기로 결정했다. 지석은 가족이 감나무에 뿌리던 맹독성 살충제 카보퓨란을 몰래 조금 훔쳐 숨겨두었다. 운명의 그날 저녁, 은혜는 평소보다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고 과거의 갈등은 잊자며 술을 몇 잔 권했다. 지훈이 취해서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지석은 몰래 동생의 생선국에 독약을 넣었다. 식사 후 지훈은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내 경련을 일으켰다. 지석과 은혜는 동생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대신 조용히 지훈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굳게 닫고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지켜보았다. 범죄는 냉혹하게 실행되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어려운 문제, 즉 시신 처리에 직면했다. 그들은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다른 곳에 버리지 못했다. 그들은 집 정원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오래된 감나무 아래 바로 묻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내내 부부는 교대로 깊은 구덩이를 팠다. 시신을 묻은 후 그들은 조심스럽게 흙을 다시 덮고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들은 그 비밀이 땅속에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이웃집 곶감이가 예민한 코로 냄새를 맡고 범죄의 일부를 파헤쳐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석과 은혜 부부의 자백으로 살인 및 재산 강탈이라는 특수 중대 범죄 사건은 종결되었다. 확실한 증거와 범인의 자백으로 경찰은 사건 서류를 마무리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선 박지석과 최은혜는 자신들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와 마주해야 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재판부는 사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후 피고인 박지석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남편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부추긴 공범 역할을 한 피고인 최은혜 또한 무기징역이라는 엄중한 판결을 받았다. 판결은 내려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것이 남긴 비극은 영원히 남았다. 한 아이는 아버지를 잃었고 부모 모두 감옥에 갔다. 한 가족은 산산조각 났고 형제에는 파괴되었다. 이 모든 것은 끝없는 탐욕이 인간을 악마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돈의 유혹 앞에서 신념과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인간이 얼마나 쉽게 도덕의 한계를 넘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통스러운 교훈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정말 궁금하네요.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